오늘 이해운 후보자 청문회가 한창 진행 중인데 우리 김성환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안 되겠는데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해운 후보자 의혹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 뭐 방송에서도 나와서 얘기했지만 인생이 그렇게 매끈하지 않다. 만약에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결혼을 했다고 혼인신고 반드시 꼭 바로 그때 하는 건 아니다. 뭔가 사정이 있을 수 있다 그랬는데 의원들이 전부 다 부정청탁만 준비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오전 청문회가 그걸로 그냥 전부 갔거든요. 근데 이해운 후보자 입에서 아들이 결혼 깨질 뻔했어요. 그거 한마디 나오니까 그냥 팍 끝나버린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맥이 확 빠져버렸어요. 청문회가. 다른 의혹 제기들도 사실 그렇게 이 공격이 먹히는 것 같지 않고 이대로 그냥 가다 보면 이거 그냥 임명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청문회를 많이 봤지만은 그 청문회 당일에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는 경우에 후보자가 사실은 판별을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고 그런 경우에 심적으로 많이 흔들리게 되는데 오늘 청문회 과정을 오전 중에 쭉 지켜보니까 새롭게 제기된 의혹이라고 할 만한 건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그걸 사실 제일 걱정했던 거예요. 국민의힘이 굳이 인사청문회 안 열겠다고 한 것도 다른 카드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의혹 제기는 다 된 상황에서 후보자도 준비하고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뭔가 이렇게 한 방이 있어야 되는데 한 방을 갖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청문회가 매가리가 빠져버리면은 이거 자기들이 공격을 해봐야 이게 안 먹힌다는 건 너무 잘 알았던 거지. 그 대통령께서 신년 이번에 기자회견 때 말씀하신 것처럼 공소장만 보면 세상에 그렇게 나쁜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또 변호인 의견서만 보면 그렇게 억울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양쪽 의견은 다 들어보고 결정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그런데 오늘 청문회 같은 경우는 준비한 측에서 준비가 좀 미비했다. 사실 뭘 더 갖고 왔거나 아니면 그 예상되는 질문의 다음 질문 같은 걸 준비해야 되는데 그냥 딱 자기 것만 준비해 왔다. 결국 근데 좀 답답했어요 저는. 네.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게 당 의원들끼리 모여서 인사청문위원들이 내가 이거 공격할 테니까 너가 이거 공격해 이렇게 몰아주기를 좀 해야 돼. 콤비 플레이가 잘 돼야 그렇죠. 되는데 이게 돼야 되는데 네. 똑같아. 계속 똑같은 거 하는 거야. 각자 플레이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냥 뭐지? 굉장히 밍숭맹숭해졌어. 저는 지금 가장 떨고 있는 사람은 주진우 의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요? 천하람 의원은 비례대표라서 참 그 문제는 없는데 주진우 의원이 사실은 의혹을 엄청 올렸어요 페이스북에. 그리고 그렇죠. 선봉장으로 때렸잖아요. 내년도 해운대구는 보도블록 깔 예산도 없을 수도 있다. 아마 그 긴축 재정이 오늘 그 예결위에서 나와서 네. 이해원 후보자를 공격했던 분들의 지역구부터 시작될 수도 있다. 그리고 전 또 하나 느꼈는데 국회의원은 인사청문회를 한 번씩 다 거치도록 해야 한다. 아, 그래요? 중요합니다. 네. 저는 그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입장과 처지가 좀 달라져봐야 국회의원들이 오만해지지 않을 뿐더러 질문도 받아봐야 그렇죠. 그렇게 해봐야 내 문제가 뭔지를 스스로 알게 돼서 그 다음부터 조심하게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만 그냥 바로 초선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뭐 재선 3선 이렇게 넘어가서 한 번도 그런 자리에 안 서본 사람들은 그냥 때리는 것만 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인생을 돌아보진 않아. 근데 사실은 이해운 후보자 자리에 국회의원들 한 명씩 돌아가면서 앉혀놓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좀 생경하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이해운 후보가 맞나? 저렇게 나긋나긋 조용히 보통 이렇게 공격 오면 야! 뭔가 이게 바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진짜 역시 정치인은 아카데미급 연기가 필요하다. 괜히 정치를 오래 한 게 아닙니다. 이분이 생경했어요. 이회창 때 발탁이 돼가지고 20년 넘게 정치하신 분이에요. 정당도 바꿔가면서 그랬기 때문에 네. 엄청난 내공이기 때문에 공격자들의 내공이 그보다 높아야 되는데 오늘 분위기 같은 경우에는 야당의 공격 능력이 이해운의 수비 능력을 현저하게 넘지 못하였다. 이런 식의 평가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제기된 의혹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국민 여론이 안 좋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마지막 공은 청와대로 가 있다. 결국 주말간의 여론을 살피고 청와대가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다. 이런 정도의 관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재명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때 이해운 후보자에 관련해서 쭉 얘기했었잖아요. 야, 이거보다 더 좋은 방어가 어디 있을까? 이거보다 더 좋은 출구가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대통령이 제가 이런 뜻으로 임명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잘 모르는 부분도 있었고 또 임명하는 거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당사자가 좀 해명할 수 있게 좀 해주면 그래도 내가 지금 고민 중인데 그거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할게요. 이것만큼 더 좋은 답이 어디냐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발언이 자극을 줬던 거 아니에요.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의혹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다는 느낌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청문회
그리고 다음번 상황은 뭐가 벌어질까? 제가 볼 땐 여론이 좀 돌아설 것 같아요. 여론이 돌아설 네, 것 같다. 굉장히 네. 부정적인 여론에서는 좀 이렇게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날 것 같아요. 저도 해운대구 여론 빼고는 이질에 바뀌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한번 간에 맡겨보는 거지 뭐. 결과는 나중에 지켜보도록 하고 첫 번째 이슈는 김민석 국무총리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2박 5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했거든요. 얘기 들어보니까 87년 민주화 이후에 첫 총리의 단독 미국 방문이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까? 왜 갔어요? 쿠팡 때문에. 국방. 쿠팡 현안 때문에도 쿠팡. 갔고. 아. 네. 쿠팡이 뭐예요? 진짜 발음이 쿠팡 죄송합니다. 쿠팡 문제 좀 이렇게 살펴보러 가신 겁니까? 왜냐하면 쿠팡이 미국 회사잖아요. 네. 사실 뭐 본질적으로 말하면 그렇고 미국에서 상장이 된 회사기도 하고요. 근데 쿠팡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국민적 분노나 우리 그죠. 정부를 우리 한국 정부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네. 역으로 미국에서는 또 활개를 치는 거야. 미국에서는 미국 정치권에 로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부당하게 지금 피해를 입고 있어요. 우린 미국 회사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네. 한국에 와서 돈 다 벌면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미국 정치권에서 볼 때 우리 미국 회사 지금 이거 차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한국 정부를 자꾸 압박하는 모양새가 나타나니 네. 총리가 직접 날아가서 그게 아닙니다. 뭐 이런 걸 이야기하려고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사실 네. 정말 화나는 게 우리 노동자랑 개인 사업자들로부터 취한 이익으로 미국 정치권에다 돈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정말 화나는 일이고 그 쿠팡 단체 소송 중에 그 일동 로펌을 운영하고 있는 쪽에서 진행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지금 저희는 그 가소 사건으로 일단 어떤 것을 이제 선정자 네. 25만 분 정도를 다 입력을 했어요. 그 데이터 처리가 다 돼서 지금 이제 가합 사건으로 재배당이 됐고, 근데 이게 서울중앙에서 그대로 진행할지 아니면은 쿠팡 본사가 있는 동부로 넘길지는 아직 법원에서 미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고 이러한 쿠팡의 악질적인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다 기사 같은 거는 모으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판부에 내갖고 꼭 그 끝까지 응징을 할 수 있게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은 진짜 악질적이야. 제가 보니까 쿠팡 자회사가 ISDS 소송 낸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네. 너무 악질적이야. 지금 투자자들이 내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네. 상황인 거고. 이게 지금 국제 분쟁을 만들어 놓겠다는 거잖아요. 투자자 국가 소송 제도를 이용을 해서 부당하게 한국 정부에 차별을 받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주장하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와. 근데 우리 쿠팡 쓰면 안 되겠어 보니까. 탈팡해야죠. 전 진작에 진짜 했어요. 동양 척식 주식회사도 이 정도로까지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라에 네, 정말 사실 90%가 한국에서 이익이 나오고 사실상 대부분의 풀필먼트 시스템도 한국에서 해놓고서 이렇게 한국인과 적대시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냥 정말로 그 더그앤픽으로 보는 게 아닌가라고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민석 총리가 이제 미국 하원 의원들과 만나가지고 쿠팡 사태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한 것 이외에도 네. 기본적으로 이제 보면은 JD 벤스라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다음에 2인자와도 만남을 가진다고 하기 때문에 네. 이번 방미라는 것이 김민석 총리 개인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통상적으로 총리가 해외 순방을 한 다음에 기자들하고 간담회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이번에는 마치고 돌아오면 28일에 방미 성과를 공유하는 기자 간담회도 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좀 예민한 문제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가서 했던 발언을 지금 왜곡했다고 하는 논란까지 생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국 기자들한테 솔직하게 다 밝혀줘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경우 이렇게 많지는 않아서 어떤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도 조금 여론전에 밀리면 안 되겠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그것도 그렇고 정치인으로서 김민석 총리의 방미라는 것만 가지고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 역할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저는 뭐 친청, 친명 이런 거 용어 자체는 반대를 하지만 그렇게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김민석 총리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미국에 가서 협상을 하고 그거에 대해 기자들에게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그 사람에 대한 인지도와 그 사람의 실력을 보여줄 기회를 판에 깔아준 거기 때문에 그렇게 네. 해석될 여지도 있죠. 조경 기자가 본인이 원하는 답을 계속 이끌어내는 질문을 던지고 네, 제가 전제를 잘 언론의 해설로도 나와 그렇죠. 있는 상황이고, 왜냐면은 네. 지금 사실은 우리가 보면은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그 더 씌워진 이미지 중에 하나가 뭐냐, 극우 세력들한테 고정적인 낭설 중에 하나인 게 85년도에 서울대 총학생회장 신분으로 미 문화원 점거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를 필두로 해가지고 마치 김민석이라는 사람은
미국에서 비자가 발급되지 않고 미국에 갈 수 없는 정치인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는 상황이었는데 보란 듯이 가서 정권의 2인자인 JD 벤스 부통령도 만난다. 그런 의미 부여를 해주는 것 자체는 정치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할 때 눈빛이 반짝 하는 거예요. 김민석 총리랑 무슨 관계예요? 특수 관계예요? 아무 관계 아닙니다. 네. 특히 전 JD 벤스인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네. 그 극우 쪽의 신앙 중에 하나가 트럼프가 우리를 약간 쳐두면 벤스가 해줄 거야라는 그런 신앙이 있잖아요. 네. 조만간 항공모함을 끌고 와줄 거야처럼 그 사람을 직접 만난다는 거 어떻게 보면 그 이번에 극우 대학생인 또 김민석 총리한테 그 북한 신문 이런 거 얘기할 때도 막 얘기한 것처럼 김민석을 뭔가 악의 축으로 극우에서는 보고 JD 벤스를 그렇죠. 약간 구세대처럼 네. 보는데 둘이 그 둘이 만났어. 만났다. 어떻게 되는 거야? 그들의 세계관에서는 사실은 용납이 안 되는 용납이 일이 안 일어난 거죠. 되는 일을 만남을 아. 벌이는 것이고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해서 김민석 총리가 이제 이렇게 인지도 높아지고 그러면 차기 당대표에 도전할 이런 기반을 쌓고 있다. 아. 이 그렇죠. 얘기를 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그죠? 이제 설명을 가지고 서사를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와중에 총리실이 오늘 눈에 띄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에서 김민석 총리를 포함시키지 말아달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 포함시키는 일부 조사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유감을 표시한다. 총리실이 총리를 대신해서 이런 입장을 발표하는 거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안 나간다는 정치인이 거잖아요.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대선 출마 네. 나 안 한다는 왜 나 자꾸 집어넣어가지고 돌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방선거 가지고 자꾸 오해서 하는 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장에 자꾸 나간다고 하니 모든 행보가 다 정치적으로 읽히잖아요. 이건 거꾸로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총리가 움직일 때마다 아 이건 선거용이야. 좀 있으면 서울시장 출마할 거야. 이렇게 하면 총리가 말하는 게 영이 서겠습니까? 말이 안 되고 자꾸 정치적으로 왜곡하려고 하거나 이런 움직임이 생겨나니까 네. 일단 확실하게 선을 긋는 게 좋겠다. 음. 그런 이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나는 그 다음에 당 대표가 있으니 그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자꾸 서울시장에 넣어서 돌리냐 이런 불만으로도 해석될 수 있지. 아니 왜 그러니까, 이재명 네. 정부 인사들은 좀 오래 좀 있지 왜 자꾸 어디를 가려고 하고 왜 이러는 거예요? 한독수 씨처럼 계속 총리를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니, 난- 아니면 총리 슬레이어로서 이번에 김민석 총리도 한번 아니 총리뿐만 아니라 뭐 비서실장, 민정수석 너무 많은 인사들이 자꾸 바뀌니까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일하는데 혹시나 방해가 되진 않을까. 잘 보자 해가지고 딱 원팀으로 가야지. 이게 뭔가 이래서 약간. 오윤혜 씨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아니 저는 솔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좀 팀워크라는 것도 있을 텐데. 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특징 그리고 이제 중기부 장관이에요. 그분의 특징이 뭐냐면 집자체라고 부르지 말라고 지적을 많이 해요. 지방정부다. 이런 식으로 지금 지방분권을 이재명 정권에서 강조하는 점을 생각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신복들이 지방정부로 가서 단체장이 된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협업을 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해서 저는 무조건적으로 나쁘게 보는 건 아니에요. 네. 필요가 없다. 예. 근데 문제는 이 여론조사를 시행한 주체가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라거나 혹은 극우 보수 유튜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공교롭게도 오늘 방송인 김어준 씨가 뉴스공장을 통해서 김민석 총리가 후보로 포함된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에 대해서 총리실이 입장을 낸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여론사 몰랐네. 저는 네. 저 못 봤어요. 못 못 봤는데. 보셨구나. 네. 그 왜 안 한다는 걸 자꾸 이렇게 넣어가지고 돌려. 왜 그래 에드몰론을 자꾸 띄우는지 모르겠네. 그 김어준 씨 떼기 그거 하지 말아요. 저는 전혀 요즘에 타격감이 없는데 요즘 또 떼기가 뉴스공장을 뭐예요? 나가고 있는 요즘에 상황이기 때문에 정국 아직 변호사가. 제가 그 고정을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코멘트를 자제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뭐 어차피 저는 뉴스공장 안 나가니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옛날에 얘기한 게 좀 밉보였던 것 같아. 옛날에 뭘 얘기했는데요? 옛날에 예. 조금 김원준 씨를 비판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그 뉴스공장을 못 나가봤어요. 그렇다고 다시 불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명확하게 선을 긋고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 그렇구나. 것만이 훨씬 더 좋은 평론입니다. 현명하게. 왜 안 네. 나가겠다는데 왜 넣고 그래요, 정말. 우리 민석이 형님 힘들어하잖아. 아니 왜냐면은 총리실이 이 쉽게 얘기해서 후보자에 넣지 말라는 1절만 한 게 아니고 공지 내용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냐면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계속 조사에 포함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조사기관의 금도를 넘은 것이다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이게 통상적으로 이 표현은
적을 향해서 해도 굉장히 센데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집단 군에 있는 어떻게 보면 뉴스공장이나 매체 자체의 성향에 비춰봤을 때 네. 상당히 수준 높은 금도를 넘어선 발언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굉장히 불쾌하다 이런 표현을 한 거라고 보이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뭔가 메시지를 줬을 것 같아요. 하지 말라 그랬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자꾸 넣어? 이렇게 하면서 좀 화를 낸 것 네. 같아. 근데 그 왜 안에 그러는 깔려있는 거예요? 맥락은. 김어준 씨는 어쨌든 이쪽 분야에 영향력이 엄청 큰 사람이고 본인이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렇게 하는 거 월권일 수도 있고 약간 저는 이제 그 방송을 보지 않지만 그렇죠. 네.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좀 선을 넘었다 이런 느낌도 있거든요. 김어준 맞아요, 씨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두고 이제 해석을 하는 평론가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그 올해 8월에 있는 지방선거 이후에 치러지는 민주당 당대표 선거 후보군의 주요한 후보군이 네. 현 대표인 정청래 대표가 있고 그리고 총리를 하고 있는 김민석 총리가 있는데 양자 대결이 유력시 되는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는 연임 의사라는 것을 공사석에서 사실상 밝히고 있는데 김민석 총리의 참여 여부가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서울시장 후보군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대표 말고 시장 선거에 나가는 게 어떻느냐라는 해석을 불러오는 게 아니냐는 게 제가 아닌 해석입니다. 왜 이렇게 조심스러워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맡기로 했으니까 나한테 그냥 맡겨요. 아니 제대로 좀 해주세요. 그러면 할 거면 네 제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지금? 그러니까 무슨 일이야? 네. 아니,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정청래 대표가 네. 뉴스공장 그리고 이제 딴지일보하고 굉장히 가깝다는 거는 뭐 다 아는 사실이고 딴지일보를 가지고 여론을 판단한다고 이런 얘기까지 본인이 직접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청래 대표하고 가깝다고 보면 일종의 정청래 대표의 정적을 제거해주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꾸 네. 지방선거 출마한다고 계속 이렇게 바람을 넣으면 그러면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지방선거 쪽으로 자꾸 몰아가주니까 좀 상대적으로 부담을 덜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치적인 그런 뭔가 수가 있다고 하면 네. 아니 김인석 총리 입장에서는 안 한다는데 자꾸 거기다 넣는 걸 보면 뭔가 그런 게 깔려 있는 거 아니야라고 의심하고 있는 것 아닐까? 네. 아 근데 김인석 총리가 의심한다기보다는 국무총리실에서 의심한다고 생각해요. 아니 불쾌해요. 왜 이래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정청래 의원님에게도 저는 도움이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아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본인의 당 대표로서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이거를 당원들한테 믿음과 신뢰를 가져야지. 경쟁자를 제거한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더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안 이렇게 느껴지는데. 네. 이게 고용 불안정에 시달리지 않는 분처럼 시원하게 얘기하고 싶네요. 오랜만에 말을 더듬네. 많이 더 요즘 말을 안 아, 더듬다. 왜 말을 잘안 듣는데. 오랜만에 말을 더듬는데. 근데 네. 저는 다 같이 물에 빠졌는데 자기 혼자 살겠다고 지금. 무슨 일이야 이게? 아니 근데 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근데 이미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20.9%고 그러니까 진보 진영의 후보군을 골랐을 네. 때 1등이 정원으로 나옵니다 네. 이미. 근데 이미 거기서 이제 김민석 총리가 7.3%인 걸 생각을 하면 네. 사실 그런 해석도 가능하지만 이미 안 되는 거 왜 자꾸 올려서 나 이렇게 해라는 식의 해석도 가능할 것 같아서 이미 서울시 후보에 대해서는 2파전으로 어느 정도 굳혀진 게 아닌가. 근데 김인석 총리 입장에서는 조금 망신당하는 느낌도 그, 있을 예, 수 그, 있어요. 저도 그렇게도 아니, 생각될 생각도 것 없는데 거기다 갖다 넣어놓고 자꾸 돌려버리면은 거기 진보 1등 나오면 또 진영의 모르겠는데. 1등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호도가. 예. 뭐 1등 나오면 기분이야 좋지만 근데 그것도 아닌데 넣어놓으면 아무래도 네. 좀 기분이 좀 상할 수 있죠. 아니 물론 네. 김어준 앵커의 설명은 이런 겁니다. 김민석 총리라는 사람 정도의 정치인이 되면은 본인 뜻대로 거취를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선거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갑자기 차출될 수도 있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김민석 총리를 굳이 후보자에 넣는 것이다. 라는 부연 설명이 따르기는 했는데 물론 그의 설명에 의거한 여론조사 결과도 보면은 보수 후보와의 맞대결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우월한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이기 때문에 이런 안정적인 후보도 있다라는 정도의 징표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꾸 나한테 질문해요. 아니 그 맥락에 또 그렇게 의심이 자꾸 되잖아요. 네. 머릿속에서. 아, 정원호 후보가 어찌 될지 모르니 누구 하나 또 하나 더 세워놓으면 좋지 않냐 뭐 이런 네. 의미로 들려서 아니 그럼 우리 박준민 의원님 서운하게 아 2등 있는데 이미 그죠? 2등이 네. 있는데 사실은 음.
근데 아무래도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는 범민주 진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김민석 총리도 그런 후보를 돕기 위해서 그런 반로에서 이런 말을 했을 것 같고 총리실도 네. 마찬가지로 김어준 앵커 역시 민주 진영이 승리해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뭔가 그 추가적인 아이템 정도로 김민석 총리라는 끈을 놓으면 안 된다 이런 식의 해석도 가능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볍게는 해봅니다. 전 내년에 네. 서울시장은 꼭 정원호 구청장님 됐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네. 진짜 오세훈과는 180도 비교되는 뭔가 그 행정의 변화. 저 진짜 살면서 23년 넘게 살았거든요, 서울에. 진짜 느껴보고 싶어요. 이 많은 세금들이 저렇게 한강버스나 이상한 데 다 낭비 안 됐을 때 서울시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그래서 뭐 박주민 의원도 좋고 뭐 다 좋으시지만 네. 지금은 정원 부전자님이 아니, 가장 신뢰가 저도 간다. 사실은 물론 정치평론가들의 예측이라는 것이 틀리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어느 언론 보도를 봤더니 그러니까 진보 진영의 후보인지 중에서 서울시장 후보가 누가 될 것 같냐 보수 진영 후보 중에 누가 될 것 같냐 한 굉장히 많은 수의 평론가들이 물어봤더니 네. 모르겠다는 응답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가 정원호를 꼽았더라고요. 아, 보니까 그래요? 그 정도로 지금 인지도라든가 올라가고 경쟁력 있구나. 같은 것들은 우리가 처음 같이 방송했을 때보다 굉장히 높아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아우, 많이 높아졌죠. 네. 그리고 저렇게 서울시장 출마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몇 달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그만큼 민주당 지지층도 그렇고 서울 시민들이 좀 변화를 바라고 있다. 맞아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에 좀 질렸다. 질린 정도가 아니거든요. 진짜. 전시 행정에 질린 부분이 있고 거기에 비해서 실생활의 효용능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정원호 구청장의 행정. 네. 제가 성동구민 아닙니까? 너무 좋으시겠어요. 저는 직접 겪고 있기 때문에 근데 네. 본인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자기는 캠프를 일찍 꾸리지 않는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성동구민들이 알아서 다 나서서 그 홍보를 해줄 거다. 그러다 보니까 딱 보니까 저더라고요. 내가 좀 해야겠다라고 네. 저도 많이 홍보하고 다니고 있는데 네. 그때 나왔던 워딩 중에 목동 뭐 강남에서 태어나서 성동으로 이사 온 사람들이 많다. 자녀들이 그리고 네, 그 이 세대. 사람들이 부모 세대들이나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서 자기가 이제 보수 지역, 즉 강남과 목동 이쪽에서도 그래도 다른 후보보다 지지세가 강할 것 같다라고 하고 보니까 그게 저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저도 실제로 겪어본 바로도 행정이 되게 디테일하고 좀 앞서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고 보수 측에서도 조금 더 선호할 만한 그런 레퍼토리가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뭐 후보가 교체되거나 밀릴 만한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리고 충분히 그 당선된 다음에도 충분히 효능감을 보여서 민주당의 그 공행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인재라고 저는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네, 성동에 삽니다.